오늘의 신정 교수님이 신세대답게 아주 이게 자막에다가 멋지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대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항암 박재인 선생은 좀 전에 발표된 송암 박재인 선생이 바로 동생이고 실제 형제간이 거의 우열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학교였다는 것이 그동안 전해온 얘기고 또 실제로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 묻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가져본 것도 사실이고 오늘도 이 자를 통해서 선생의 생애와 가훈을 생애를 제대로 한번 밝혀보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문집을 보기 전에는 이 항암 선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이 문집을 보면서 느낀 것이 결코 우리가 보통 이 직전에 들은 항암 선생이 아주 뛰어난 학자라는 얘기가 결코 흔히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만에 남긴 인물 중에서 항암 선생은 정말로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학자로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지면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항암 선생의 가훈이었습니다. 가훈은 제가 볼 때 정말 이 정도로 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항암 선생의 생애에 관해서도 전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아보고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신도환 교수님이 항암 선생의 형님인 박재현 선생의 생애를 아주 소소하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형제분이 거의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남명 선생의 제자니까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주안점은 가훈입니다. 근데 우선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항암 선생이 후손들에게 남긴 이 가훈은 구성이나 체제나 내용면에서 역사 속에 그 흔한 어떤 가훈에도 조금도 손색 없는 모범적인 가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훈이라고 하면은 항암 가훈 말고도 조선왕조 500년 내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많고 중국에는 더 많습니다. 짧게는 한두 마디에서부터 길게는 책을 몇 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안씨 가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성호익 선생이 만든 가훈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이걸 다 볼 수도 없고 그걸 다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가장 대표적인 안씨 가훈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항암 선생의 가훈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항암 선생의 생애부터 잠깐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입니다. 항암 선생은 송암 선생처럼 본관 역시 경주고
자가 중사고 황암이 호입니다. 처음에는 정묵제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멀리 신라 시조 박해끝의 후예고 gen기박씨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자라서 행동이 항시 이간을 가다듬고 책상을 하고 안정히 앉아서 책읽기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타고난 분이었다는 것이 기록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남맹문에 들어가지고 역시 형님과 같이 수당, 체행경, 각제, 하항 뭐 등과 나이 차이장도 있지만은 잘 사귀었고 고을 안팎으로 김면이라든지 특히 간송, 조임도 선생하고도 사귀었다고 합니다. 물론 간송 선생은 항암의 제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어떤 기록에 보면은 나이가 49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망년지교로 대하였다는 겁니다. 한때 자기에게 빼앗다고 해서 적던 제자로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문으로서 학문의 동료로서 대해줬다는 게 오히려 항암 선생이 더 위대한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항암 선생이 학문을 사랑한 학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암 선생이 사실 배설을 거의 안 했다고, 배설을 거의 거부한 정도로 하고 과거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를 행실을 했다는 기록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워낙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조정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설을 하라 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무려 64살인가 늦은 나이에 배설에 잠시 한 5, 6년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행감 배설을 한 경우도 있고 가장 눈에 떠있는 것은 왕자사보 선조의 아들의 서성 역할을 잘 하고 오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항암 선생은 배설에 온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수 자인과 함께 자기 도를 닦는데 모든 뜻이 있었다는 것이 선생이 남긴 시 한 수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는 홍영운이라는 분이 홍도초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은거하면서 벽에다가 은거하면서 지내는 것을 부러워해가지고 그의 벽에다가 걸었다 하는 시가 한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책자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에 이제 한 5, 6년 정도 배설을 하시다가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82살의 나이에 대해서 그 해가 자기가 돌아가시는 나이였을 겁니다. 자기가 나의 일생을 이제 남기게 될 것이 이것이다 하는 나름의 생각으로 가훈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혼신을 힘을 다해서 집필한 것이 바로 가훈이었습니다. 이 가훈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항암의 가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가훈의 자료는 77페이지입니다. 이 가훈의 구성과 체계를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은 학문적 성망에 비해서는 이 문집 분량은 매우 적습니다만은 이 항암집 속에 훈이라는 항목으로 수록된 이 가훈이 항암의 사상과 학문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은 결정판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암이 일생 동안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총결집한 것이기 때문에 필생의 역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훈은 모두 1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조를
한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8페이지에 도표가 나옵니다. 근데 14개 조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선생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가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를 제가 나눠봤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인간으로서 태어나 사람된 도리를 닦아야 한다. 수신의 도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된 도리를 잃지 말라, 몸가짐을 갱근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라, 상위를 갖추어라. 이 모든 이 한 네 가지 항목은 수신의 도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는 처세와 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5개 조목에 관해서는 말을 조심해라, 욕심을 적게 가지라, 썩냄을 조심하라, 술을 절제하라, 사랑과 합하라. 이 5가지는 이 세상에 사람이 나아가서 어떻게 잘 처세를 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본 이 몸을 제대로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에서는 학문과 부도 얘기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고 처세를 잘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결국은 선비로서 마지막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훌륭한 인격과 갖춘 성인의 경지, 학문과 벗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지행을 잘 살든지 그다음에 애를 잘 가다듬어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과 구도의 길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수신의 도를 처세와 보신, 학문과 구도,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니만 대학 3강령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신의 도리는 바로 명명덕에 해당이 되고 처세와 보신은 바로 친민에 해당이 되고 학문과 구도의 길은 바로 지어지선. 지어지선이 뭡니까? 바로 성인의 경지에 감탄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수신.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훌륭한 서성을 찾고 내게 도움이 되는 벗을 만나서 서로 상호 진작을 하면서 결국은 인간 사람의 최선의 목표인 성인의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항암 선생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항암 선생의 가운을 보면은, 저도 사실 이 가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거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가운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짜임새, 가장 질서 있게 훌륭한 내용들만 제대로 갖춰서 놓은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운을 제가 하나하나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추가로 이야기하고 봐야 될 거는, 이 항암 가운이 전부 항암 선생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물론 그것은 아니죠. 항암 선생이 평생 동안 자기가 터득하고 쌓은 이 학문의 공력을, 내공을 하나하나 정립을 했고,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속담이든 객언이든지 성인의 말씀이든지 필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적정하게 배열해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은 미처 다른 가운에, 예를 들면 안시 가운 같은 데는 없는 얘기, 생각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잘 찍어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항암 가운이 지금까지 별로 거의 알려지를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후시에 상당히 영향을 받다는 그 증거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 출신을 알고 있는데 어제 조광식 선생이 자손을 위해서 남긴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훈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 80%는 이 항암 가훈과 거의 비슷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요새 시세 말로 표절이라는 얘기를 뭐 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아니겠지요. 그게 참고해가지고 나름의 또 조광식 선생은 그래 했을 터인데 어쨌든 이것이 전혀 영향을 안 받고 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선생의 가훈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얘기,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그 후대에는 많은 문집이라든 얘기 보면은 보입니다. 역시 항암의 가훈이 어느 정도는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안시가훈처럼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온 세상에 두루 읽힌 그런 가훈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후대의 학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암 선생의 가훈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것을 저는 뭐 일개 시골의 작은 학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이 아무래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간송 조임도 선생이 이 가훈의 뒷부분에 발문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그 객언과 지론은 바로 안시가훈 주자 훈자측과 비슷하다. 선생께서 평생 소용한 것이 이처럼 진실하여 세상을 마칠 즈음에 일찍이 힘써 얻은 바를 미루 자손들에게 준 것이 이와 같았다. 아지역하다. 장려공 한유 같은 현명함으로도 아들에게 건면하는 뜻을 붙인 것이 부귀와 복록의 의미에 불과하여 선유들의 책망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남겨준 가르침은 유행하는 시속에서 벗어났으니 선생께서 배운 것이 올바르고 좋아한 것이 진실함을 더욱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창녕공 한유라는 당나라 시대 그 문호가 자기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보내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부독서 성남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의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마차에 올라앉아서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그 말을 끄는 마부가 돼서 등에 채찍을 맞아서 구더기에 끓는다. 그런 신세가 되니 내가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할 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항암 선생은 맨 서두에부터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리고 처시를 올바르게 해라, 그리고 훌륭한 서성을 찾아 학문을 하여 도를 이루라. 이렇게 아주 정연한 논리와 훌륭한 얘기들로서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간송 선생이 바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분류해 본 대로 이 수신의 도리의 4개 항목을 4개 조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맨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물실 위인지도라, 위인질이라 사람이 되는 도리를 잃지 말라. 이것을 항암 선생이 가장 중시했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사람은 세상에 똑똑하면서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속담에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았죠.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 있죠. 이완희 같은 사람은 뛰어난 학자였고 당대 그 어떤 사람이 못지않는 위대하다 할 소리 들 정도로 학자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운이 항시 가운이 가장 돋보이는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성된 인간이 되는 최상의 목표가 바로 사람이 일단 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된다야 성인의 길도 갈 수 있고 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몸가짐을 경건히 해라. 자기 몸가짐을 경건히 해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경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내내 동서양은 우리 동양 유학자들이 가장 중시한 학문의 태도이죠. 그리고 이 몸가짐을 평소 생활 태도를 가리키는데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은 실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안시가문에도 이 몸가짐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A범들 사람의 이례적인 행동 그것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항암 선생은 그 정신에서부터 내가 풍기는 몸가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모를 단정히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용모는 물론 인상착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기 쉽지만은 그 인상 단순한 끝이장이나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지한 참모습을 갖춰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를 갖춰라. 위라는 것은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면 위엄을 갖춘 자기 행동이다. 또 요즘 시심을 하면 카리스마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제대로 위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 처지머리가 좀 없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죠.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평범한 것지만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시와 보신관계입니다.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결국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처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항암 선생은 이를 상당히 중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에 걸쳐서 하나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것이 개언어, 말을 조심하라. 구시하문이라 해서 예전부터 이 말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한 말 한마디에 맹문지화를 당한 경우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연자제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가지고 가문이 결단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처세와 보신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생이 실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6번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욕심을 적게 가지로 하라. 이 역시 인간은 욕망의 하식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사실 없으면은 공부도 하기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부자 될 욕망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이 욕망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된 점도 있지만은 이것이 욕심으로 가면은 이기적인 부분으로 흐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니까 욕심을 적게 가지라. 끊임없이 이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심하게 썩냄을 조심하라. 폭로. 이 사실 요즘 그런 흔히 이야기 분노 조절 안 된다는 얘기 많이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시지분을 참지 못하여 신세를 망친다. 옛날 그런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전해온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 선생은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알겠습니다.
8번 술 마시기를 절제하라.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이라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이 더 많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이 한국 선생은 아예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술은 오로지 사람의 몸을 망치고 정신을 흩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것은 조상 제사 지낼 때 일회용으로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술의 해에 대해서 상당히 하암 선생이 걱정을 하고 자손들에게 술을 잘못 먹다가 몸 망치고 신신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절절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사람들과 합하라. 이 화처중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는 교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이 처세입니다. 사람과 대하는, 사람과 합하는 게 뭐냐? 선생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베풀으라는 거죠.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라. 소인배일수록 남에게 받을 생각만 하고 베풀 줄 베풀 때 인색한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서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처세, 화합하고 남들과 화합하는데 가장 기름기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하암 선생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다른 글에서 상당히 보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처세와 보신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학문과 구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다 하고 처세를 잘하고 하면 끝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목적이 물론 성인이 다 될 수는 없지만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 지선의 경기에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라. 스승에 배우지 않고 제대로 스스로 자정해서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공자같이 생기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소질과 부모로부터 얻은 재주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은 그야말로 학문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스승뿐만 아니라 친구도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학문과 이 구도 부분을 첫째 훌륭한 스승을 구하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 스승이나 임금이나 나의 아버지나 똑같이 모시라. 그 정도로 극진한 자세로 스승에게 배워라.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자기가 바라는 나의 자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유익한 벗을 모으라 하는 거죠.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친구 하나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죠. 친구는 단순히 한순간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새기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아마 선생이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벗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나는데 아주 필요한 존재이고 인생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은 좋은 벗을 통해서 나의 덕성을 기르고 학문을 진작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많지만은 잘못 사귄 친구 때문에 망친다. 그래서 유익한 벗은 이구인데 이 이구를 잘 만나고 모으고 만나고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책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거는 모든 성공이라든지 지신의 선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책 읽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 불교에서는 뭐 책을 읽지 않고도 도노돈수한다 해서 참 선 하나로서 다 깨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요학에서는 반드시 성인의 경전을 읽고 그것도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 경전을 읽고 훌륭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라. 그러기 위해서 책을 어쨌든지 그저 만권의 세계라도 좋으니 책을 읽으라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잠깐 그런 한유 같은 분은 책을 읽는 공부하는 목적이 입신 출세해 가지고 부모에게 호도한다 하는 그 하나만 이야기한 경우인데 여기도 항암 선생도 사실은 이 관계를 자손에게 부모에게 호도하고 독서에 성공해 가지고 부모에게 호도하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책을 남긴다 하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항암 선생도 역시 한유나 다름없이 독서하는 목적이 입신 출세해 가지고 하는 것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서라는 이 부분에 굳이 여기서 굳이 무슨 책을 읽어라 뭐 저걸 책을 읽는데 뭐 어떻게 성인의 경지에 가라 마음을 다잡아라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 했어요.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지 않고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천만의 이야기는 천자 만자를 써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취향을 분별하라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취향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취미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사람의 취향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둑을 두고 본다면은 어떤 바둑 기사는 아주 대세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작은 집 그거 뭐 너 다 차지해라. 나는 대세에 볼런데 우주로 해가지고 중앙 무대만 넓게만 봅니다. 또 어떤 기사는 그 정반대로 중앙 무대는 니 혼자 다 차지해라. 나는 집만 차지한다. 바둑은 집 맞은 사람이 이기는 일을 해서 작은 집 하나 실리를 챙깁니다. 실리만 챙기는 기사가 해가지고 뭐 성공한 경우도 일부분 있고 또 우주로 해가지고 이 대세만 따진 사람 다 따져서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때로는 대세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중용의 도를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취향입니다. 바둑을 두는 기사가 실리만 챙기는 것도 취향이고 그다음에 대세만 보는 사람도 취향이고 이 취향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취향이라는 거는 자기의 취향을 스스로 나는 어떤 기도 하고 내 좋을 대로만 하다가는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 목표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취향이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어디서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항암 선생은 이를 후손들의 경기한 글을 남긴다는 것은 여기에 아주 상당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학과 가래를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역시 선비로서 자기의 모든 일신을 이 세상에 바로 세우려면은 일단 예의가 발라야 말이에요. 예의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 소학이라는 것은 아까 이 가문의 교육의 하나의 기본 8살부터 소학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학은 그거는 하나의 생활과 행동의 지침이고 구체적인 의례 부분은 예의 절하는 방법, 뭐 제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은 역시 투자 가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이 이 소학과 가래를 비행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조목에 걸쳐 항암 선생의 가문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단락의 107페이지 항암 가운의 의의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운이라고 하면은 짧으면 한두 마디 갱구나 몇 줄 정도의 훈계를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항암의 가운은 그런 형식과 내용을 넘어 폭이 넓으면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항암 가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암의 가운은 최저면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정연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의 안시 가운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항암의 가운은 사람의 기본 바탕을 다지는 수신의 도리 사계 조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유학의 우주원에 입각하여 사람된 도리를 잃지 말고 몸가짐을 경건히 하고 위의를 갖추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안시가오는 첫머리부터 다소 난사해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즉 편성 순서를 보면 자식 교육과 행제의 우애로 시작하여 재혼을 경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족을 또 언급하는 등 처음부터 각 명제가 중복성이 있거나 선후의 기준이 모호하고 다소 조화롭지 못한 구성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가오는 앞의 수신이 도래에서 기본 방침을 다진 후에 처세와 보신의 분야로 이어져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처신하고 몸을 보존할 것인지를 논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시가오는 몸가짐에서 학문과 문학을 거쳐 만족을 언급하다가 군사 문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가온이라는 범주를 넘어선 듯합니다. 가온에서 군사 문제나 천하대세를 논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특정한 분야에 너무 확대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안시가온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첫 번부터 15번째까지는 유학의 도에 입각한 가르침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 안지추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 했겠죠. 그런데 16번째부터는 갑자기 불교를 옹호하고 불교 후손들에게 불교적 사고를 갖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기와 오락을 우리 유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작기와 오락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를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육조 시대부터 유교나 불교가 융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조가 좀 잠시 있었어요. 그걸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할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든지 해야 되지. 한쪽은 유교적인 방향으로 매 강조해놓고 꼭 갑자기 또 불교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뭔가 모르게 일관성이 없고 하다는 느낌이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의 가오는 뒷부분에서 학문과 구도의 마당으로 이끌어가고 훌륭한 서성과 유익한 벗을 통해 학문을 이루고 유익한 벌학문을 이루고 선배 인격을 완성하는 마무리 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과 뒤를 가만히 대조 보면은 아주 완전한 수미 대조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항암가오는 인생의 기본 바탕부터 확립하고 나아가 처세와 인간관계에 치중하면서 학문으로 도를 완성하는 길을 제시하고 본말과 선호의 구도를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상의 부분을 보면 항암가온이 안시가온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시가온이 1500년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사랑받아온 까닭이 우연이 아니라 풍부하고 감동적인 내용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미비한 점이 그 가치에 흠집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다만 항암가온이 분량면에서는 비교적 적지만 안시의 그것에 못지않은 내용이면서 더욱 정연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객관적 시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시가온이 안지추의 가문을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온 천하의 애독을 이어오고 있듯이 항암가온도 박신의 한 가문의 후손들에게 좋은 훈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삶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결론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황암박제인은 조선시대 선비로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고 당시 행촌사회는 물론 한때 왕자사부로서 선조 임금의 신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중앙무대에도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후대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과거를 통한 입신을 또여시하다가 늦게 나간 배설이 낮은 지위에 불과했고 전해진 문집이 근세에 와서야 빛을 본 데다 그 분량도 너무 적은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보존된 그의 글을 차근히 살펴보니 항암이 결코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겉보기에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특별하게 타오르는 무엇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그가 심혈을 기울인 필생의 작품 가훈이었고 우리는 이 기회에 그의 진면목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항암이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에 가훈을 저술을 하는데 혼신을 다한 까닭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학문적 바탕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하여 나온 가훈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이 가훈은 1500년 이상을 애성되어온 중국의 안시 가훈의 손색 없는 것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항암 가훈이 지난 500년 동안 어느 행촌 선비의 보통 작품으로 치부되어 온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발견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잘 해석하고 보급하여 우리 후손들이 향후 500년 이상 애송하는 가르침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